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주변에서 졸업식 때문에 이렇게 꽃다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가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 PD는 예전에 이제 졸업했었을 때 좀 생각이 나시나요? 졸업식에서 누가 와서 연설을 하시잖아. 근데 연설 내용이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연설 같은 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엄마가 오셔서 네. 짜장면 먹은 거?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런가요? 보통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유명인들이 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 연설 대부분 안 듣잖아. 일단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해외 유명 스타들이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있잖아요. 예.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이런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던 그 놀란 감독이 지난해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던 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대요. 뭐였죠? 진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는 대부분 꿈을 쫓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꿈보다 현실을 쫓아가기 바란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 내가 꿈을 쫓는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말이. 박 PD 말이라고요? 저는 꿈 이런 거 쫓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 PD랑 비슷한 생각인가 봐요. 놀란 감독이 그래서 꿈을 쫓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부터 현실을 가난한 사총 정도로 여기게 됐다. 내가 만든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이런 말을 자주 물어보는데 그만큼 현실이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특히나 그는 이런 얘기도 붙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학에 다니는 동안 속이 꽉 찬 치즈처럼 지식을 채웠다고 여기는데 나중에 현실에 나와보면 그거는 속에 구멍이 뚫린 치즈였다.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대요.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미국 대학은 우리와 달리 살아있는 학문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런데 놀란 감독의 이런 연설이 그가 살아온 흔적 이거를 보면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놀란 감독은 현실을 쫓았으니까 꿈보다는. 실제로 놀란 감독은 영국의 명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영문학과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위해서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대요. 중편 영화 미행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만든 영화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바로 헐리우드로 스카웃이 됐대요. 허황된 꿈을 쫓기보다는 현실에서 행동으로 목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런 놀란 감독의 삶. 진짜 멋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멋있죠? 정말 멋있고요. 그럼 우리도 멋있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간의 승호 방송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도 꿈보다는 현실을 쫓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허황된 꿈보다는 현실에서 뭔가를 바꿀 생각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빌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동안 전세난 이랬었죠. 저 같은 전세 난민은 걱정이 많죠. 근데 요즘은 전세 시장이 조용하다고 하네요. 웬일이래요? 부동산 114 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저번 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전월에 비해서 0.18% 올랐대요. 오호. 그런데 이게 작년 1월에 0.55, 2014년 1월에 0.3 이거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조금 올라간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2013년 1월 이때가 비슷했네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찍은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서울도 전셋값 상승률이 좀 꺾인 거예요? 서울이요. 지난달 0.44%가 올라서 작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06이니까 절반에 못 미쳤네요. 어허, 그렇군요. 그리고 2014년 상승률도 0.67이니까 낮죠? 이번에가. 아,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률이 꺾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전세 시장이 예전과 달리 재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이사를 가지 않고 그냥 살던 집에 계속 살겠다. 그렇죠. 근데 전세값 올려달라고 하잖아.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의외로 그냥 어차피 빚이니까 그냥 사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반전세, 준전세 있잖아요. 아하. 그대로 사세요 대신에 월세를 조금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계약 자체가 팍 줄고 그러다 보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사 가느니 그냥 조금 월세 내더라도 그냥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박 PD가 전한 소식이랑 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대요. 늘었어요 여기는? 네. 왜 중대형 아파트가 늘어났을까? 얼마 전만 해도 중대형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보다 인기가 너무 없었잖아. 그렇죠. 자, 똥값이란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면적별 아파트 거래량을 봤더니만요. 지난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요. 전년에 비해 21%나 증가를 했대요. 특히나 2003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대. 그런데 이게 재미난 이유가 있대요. 혹시 리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터루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용어를 진짜 신조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리터루족은요. 리턴이라는 용어 있죠? 네. 돌아오다. 그거에 캥거루 있잖아요. 캥거루가 보통 자식을 품에 안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턴과 캥거루를 합쳐서 리터루족. 자녀 세대들이 예전에는 독립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부모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터루족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기 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부모님한테 부탁하자. 그러면서 같이 살고 부모님께는 용돈을 좀 많이 드리자. 뭐 그런 사람들이군요. 방금 박 PD가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자발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들어간다는 거야, 부모 집으로. 헬조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조어예요. 이해가 되네요. 공급 자체가 과도하게 비싼 문제도 있고 공급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예 수요자들이 자기 체질을 바꿔버리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이유도 있대요. 정부가 올해부터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에게 상속의 혜택을 주겠다고 이런 정책을 내놨대요. 뭐 자세히 살펴보면요. 올해부터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을 2배가량 높여주겠대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면 나중에 집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거의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요거는 효자를 많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효자를 만들어야 되나? 다음 소식입니다. 단통법을 하고 나서 휴대전화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으세요? 조용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시끄러워졌을까요? 당연히 조용해졌겠죠. 그죠? 그러려고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정부에서 그거 계속 강조해왔잖아. 그런데 결과는 반대네요. 어이? 왜 반대해요? 가입자와 단말기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네? 진짜예요? 네. 작년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 따르면요. 이통 3사 가입자가 2,078만 명이래요.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한 거예요. 오호. 최근 4년간 이통 3사의 가입자가 연평균 10% 가까이 줄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례적이죠. 오호. 그리고 이들 3사가 판매한 단말기 판매량을 보니 작년에 전년 대비 4.7%가 늘어난 1,900만 대. 2011년 이후 연평균 11%씩 줄어왔던 판매량에 비하면 이것 역시
엄청난 숫자죠. 아니 이런 게 다 줄어들 줄 알았는데 왜 늘어났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통법 영향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해외 직구나 중고 단말기 사용이 늘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해 해외 직구나 중고폰으로 서비스를 개통한 사례는 170만 건인데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든 거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의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방통위원회나 이런 관료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갔다는 얘기야.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를 괜히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는 얘기죠. 아니 정부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능하면 공무원도 자르겠다. 그렇죠. 자기가 얘기한 거 못 지켰으니까 방통위원장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소식은요. 단기 부동자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단기 부동자금이 대략 어느 정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기 부동자금이라 함은 이 돈을 내가 어디에다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요. 한 100조? 100조면 말을 안 해요. 지난해 말 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나라 단기 부동자금이요 930조를 넘었대. 931조 3천억 원. 와, 이거 우리나라 예산의 3배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수치는요 전년보다 17.2%나 증가한 수치래요. 아니 나는 하나도 없는데 이 930조 다 누가 가지고 있을까? 부자들이겠죠. 아무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가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현금이 대략 76조 원. 나는 76만 원도 없는 것 같은데 76조 원이나 있대요. 그리고 요구불 예금이 182조 원.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 저축 예금이 450조 원. 그 다음에 MMF라고 하죠. MMF가 58조 원. 그 다음에 CMA가 44조 원. 그 다음에 CD가 21조 원. 환매 조건부 채권이 8조 원.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잖아. 금리가 1%대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지속적으로 풀렸으나 이 돈이 실물 경제 투자처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화 승수라고 있잖아요. 네. 중앙은행에서 풀린 돈이 얼마나 경제 전반에 잘 돌아가고 있나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통화 승수가요 지난해 12월에 17.5배에 그쳤대요. 이거는 1996년 되게 멀리 가요.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도 돈이 안 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제대로 안 푸니까 안 도는 거 아닐까. 그렇죠. 엉뚱한데 특히 기업이나 이런 데에만 돈을 풀어주니 이 돈을 쌓아만 놓지 절대 투자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샀잖아요. 그랬었죠. 바가지를 된통 썼다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막상 결과를 보니 바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현대차에 105층짜리 건물을 허가를 내줬네. 105층짜리 건물 아무나 지을 수 있나요? 아무나 못 짓죠. 지을 능력이 있어도 시에서 허락을 못 해주면은 못 짓는 거죠.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걸 알고 그랬나 봐요. 서울시와 현대차가 2021년, 그러니까 5년 남았네요. 2021년까지 105층짜리 신사옥과 컨벤션 센터 이거를 한국전력 부지에 건설하기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와 관련된 건축 인허가 이런 거는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5층짜리인데 용적률이 약 8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을 같은 땅에 짓더라도 넓게, 높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용적률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800%면은 누가 봐도 아주 혜택을 제대로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5층을 현대가 다 쓰냐? 그건 아니고요. 호텔,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카페, 조형물, 이벤트 공간, 그리고 코엑스와 탄천, 잠실운동장,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하, 재밌네요. 이런 걸 만들어야 욕을 덜 먹겠죠? 아니,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105층 그 큰 건물에 꽉 찰 수 있을까? 뭐 현대차 직원 많이 있으니까 그들만 들어가도 얼추 찰 것 같아요. 근데 롯데타워처럼 갑자기 싱크홀 생기고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취업, 일자리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요즘 신문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죠. 주요 그룹 어렵지만 고용 확대, 현대차, GS, 통큰 채용.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기업, 취업난, 해소 위에 불황 속 고통 분담.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청년 고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언론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삼성, LG, SK, 현대차 이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특히나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 있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했잖아요. 네. 개성공단 중단 조치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박 대통령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성명을 발표해요.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이 연설에 크게 공감한다.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걸 그냥 놓고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청년 고용이 너무 힘들고 또 대통령의 연설도 너무 감명 깊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고통 분담해야지 이렇게 나섰다는 그런 뉘앙스잖아. 그런데 진짜 그럴까? 또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저희가 누누이 강조해 왔잖아요. 정경련, 경총 이런 데서 하는 얘기는 80-90%가 뻥이다. 80-90%나 뻥인가요? 진짜 80-90%가 뻥인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일단 일자리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아까 105층짜리 건물 다 채울 수 있다고 박 PD가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그러려고 그러나? 현대차 그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간 정규직 채용 1만 명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난해 채용을 9,500명 정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올해는 10,00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비쳤다고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야. 네. 이제 정규직 채용 1만 명 시대 한 기업에서 뽑는 시대가 열렸다. 현대차의 채용 계획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외 인턴과 경력직, 상시 정기 채용 모두 포함해서 올해 한 1만 명 이상 고용하겠다. 하지만 인턴과 정규직이 일정의 평가를 거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재계에서는 처음으로 연간 정규직 채용 1만 명 시대를 여는 셈이다. 이렇게 친절한 설명까지 붙인 언론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방금 얘기해드렸던 이 현대차의 채용 계획 보면 저는 좀 이상하다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든 의문은요. 일반적으로 현대차가 1만 명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국내에서 국내 구직자들 대상으로 1만 명 뽑는 게 아닌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발표에 있잖아요. 국내외 인턴과 경력직. 국내 인턴과 경력직이 아니야. 외가 붙어 있어요. 외가. 보통 기업에서 채용 공고나 채용 계획을 발표할 때 해외 채용은 따로 뽑아서 발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또 많이 뽑을 때는 또 많이 뽑는다고 또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해외 채용 규모를 따로 발표하는데 현대차는 뭉뚱그렸어. 국내외 채용. 그러면 해외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뽑을 건가?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적지 않은 숫자를 뽑을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현재 판매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훨씬 더 많잖아. 그런데 현대차는 해외에서는 올해 얼마를 뽑을 거다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어요. 몇 대 몇인지 모른다는 거야. 많이 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있죠. 거기다가 1만 명 시대를 연다고 막 기업에서 호들갑을 떠는 이 1만 명 수치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썼던 기사가 생각이 났거든요. 뭐냐면 지난해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채용 계획이
계획이 있어요. 지난해 현대차가 뭐라고 했냐면 3년 동안 총 3만 6천 명을 채용하겠다 발표했거든요. 네. 3년 동안 3만 6천 명이에요. 나눗셈 해봐요. 1년에 12,000. 12,000명 뽑아야 되는 거야. 줄었네? 1만 명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00명이 줄었네요. 2,000명이 줄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9,500명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진짜 10,000명을 고용한다. 이렇게 감안했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16,500명을 뽑아야지 이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1만 명 시대를 올해 열고 내년에는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16,000명 채용 시대를 여는 거야. 현대차가. 이렇게 채용 빙하기 때 현대차가 연달아 고용 신기록을 매년 갱신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더 큰 의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박근혜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고용 디딤돌이에요.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현대차가 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또 발표를 했어요.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용 디딤돌 2,400명을 뽑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1일에 올해 상반기 고용 디딤돌 입교 행사도 열었어요. 여기에 고용 디딤돌로 뽑힌 인재가 무려 405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이 1만 명 수치랑 405명은 전혀 관련이 없을까? 중복이다. 중복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상반기에 405명, 하반기에도 비슷한 숫자를 보면 800명이라는 숫자가 되잖아. 예.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신문에서는 현대차의 올해 채용 계획이 10,000명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신문에서는 올해 채용 계획이 11,000명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11,000명, 1,000명이 차이가 나죠. 고용 디딤돌 계획 800명이랑 비슷한 수치잖아. 그렇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 관계자가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열사별로 채용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전체 채용 규모를 집계하진 않는다. 10,000명이라며.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는 11,000명이라며. 근데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는 집계 안 한대. 그러면 10,000명이랑 11,000명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룹에서 그룹사 차원의 집계를 안 하면 누가 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자들이 각 계열사에 다 전화해서 이번에는 얼마 뽑아요. 이걸 다 물어봐가지고 집계를 했을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재계를 출입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은 그룹 지주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으로 치면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쵸. 요번에 10,000명이라는 숫자는 현대차에선 직접 발표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현대차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룹 차원에서 기자들한테 흘린 얘기란 말이야. 기자들이 그걸 다 조사하지 못한다고요. 당연하죠. 기자들이 얼마나 게으른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10,000명을 뽑건 11,000명을 뽑건 다 뻥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또 아까 현대차 그룹 관계자가 한국경제신문에 그룹 차원에서 채용 규모를 집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중에 왜 10,000명 안 뽑았어? 11,000명 안 뽑았어?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발뺌을 하려고 미리 수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수치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중복이 됐다고 누가 지적을 할 경우에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 분담을 하겠다. 아까 정경련 발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경련 논평에서. 그러면 정경련에 시켰겠지. 야, 우리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현대차, 삼성, SK 좀 하는 척이라도 하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둘러 그룹사 출입하는 기자들 모아놓고 우리 올해는 한 10,000명 정도 뽑는다고 좀 써줘. 11,000명 뽑는다고 써줘.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저희도 구체적으로 대조 작업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10,000명 뽑는다 해놓고서 정말 10,000명을 뽑았을까? 정말 10,000명 뽑기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공시자료를 통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드렸잖아. 실제로 발표한 거랑 숫자가 다르다고.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고용 디딤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일부 언론들은 이 고용 디딤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SK, 현대차, 삼성 고용 디딤돌 본격 가동 일자리 메이커. 아주 극찬을 해요. 또 직무 능력도 키우고 취업 기회도 얻는 고용 디딤돌을 밟아라. 이렇게 구직자들 부추기고 있어요.
고용 디딤돌 홍보하기에 진짜 모든 언론이 동원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론들의 주장처럼 고용 디딤돌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얻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고용 디딤돌이 뭔지 좀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청년들에게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알선해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따라서 이런 고용 디딤돌이 성공하려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얼마나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얻느냐. 이거에 고용 디딤돌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현재 디딤돌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요. 현대차를 비롯해 11개 대기업 그 다음에 17개 공공기관 무려 27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들 기업이 대부분 관련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어요. 고용 디딤돌 홈페이지. 여기에 살펴보면 근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참여하는 기업이 제시하는 교육 훈련이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 용접, 전기, 도장, 기계. 이게 주로 뭐예요? 사내 하청업체들이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고용 디딤돌 한다고 해서 대부분 그럴 거 아니야. 내가 현대차 고용 디딤돌 가게 되면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이니까 미국의 차 어떻게 팔 것인가, 유럽의 차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거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막상 가게 되면 뭘 배우냐면 차에 용접하는 거, 전기 도장하는 거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현대차를 사람이 용접하나요? 난 좀 의외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보통 로봇들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고용 디딤돌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명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름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고용 디딤돌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업에 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꿈을 펼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런 양질의 일자리와는 상관없이 하청 직업만 하게 된다는 거야. 하청업체에서 하는 일만. 실제로 현대차는 고용 디딤돌 설명회에서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운 협력사, 이들을 위해서 이런 고용 디딤돌 계획을 한다. 이 얘기가 뭐야? 한마디로 하청업체 중에 사람 뽑기 힘든 열정페이만 강요해서 사람 뽑기 있는 하청업체들한테 현대차 이름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내걸고 사람 뽑아주겠다. 이 얘기랑 뭐가 달라요? 완전히 속이는 거 아니야, 구직자들. 이거는 비정규직도 아니고 아예 별개의 회사에 취직을 알선해주겠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어요. 이 고용 디딤돌 계획이 보통 직무 교육을 받는데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받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인턴비라고 훈련비라고 이런 건 주긴 줘요. 근데 보통 3개월이나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래도 본사가 아니라 하청업체다. 그럼 100% 채용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100% 채용이 아니야. 하청업체가 3개월 훈련시켜보고 얘 필요 없어. 안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현대차 고용 디딤돌 안내 홈페이지 있잖아요. 맨 끝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아요? 본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채용 프로그램이 아니며 구직 청년의 직무 역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것도 조그맣게. 그 보험 약관에 불리한 거 조그맣게 적어놓듯이. 맨 밑에. 돋보기 쓰고 봐야 보일 정도의 크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직자가 현대차가 고용 디딤돌 한다고 해서 나 이제 현대차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가봤더니만 하청업체래. 그래 하청업체라도 내가 뭐 해보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정작 3개월 훈련을 받고 났더니 나를 안 채용해주네. 나중에 현대차한테 항의를 할래도 항의를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파견 근로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원청업체가 자신이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직무훈련 시킨 다음에 하청업체에 보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원청업체가 책임지지 않나. 이런 불법 파견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불법 파견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고용 디딤돌이. 그렇죠. 그리고 협력사는 현대차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암울하지 않아요? 진짜 헬조선이란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를 알려드린 이유는 그러면 이런 헬조선 이제 난 더 이상 살지 않을래, 뭐 해외 이민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기업이나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슨 아시죠? 예. 버니 샌더슨
김무슨 의원이 예전부터 한 30년 이상 일관성 있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다고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989년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미국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율이 80에서 90%나 되고 강력한 노조와 자유로운 언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인트로에서 놀란 감독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직도 좋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 이런 거를 간의 수공업 이을지언정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글쎄요 예상 밖의 길이 열리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꼭 레드 오션에만 문을 두드리지는 마시고 이러한 블루 오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박 PD는 프란체스코 교황 좋아하시죠? 가장 성인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저도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프란체스코 교황을 진짜 존경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마는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인 체념을 통해 우리를 이긴다. 체념은 우리를 무력화시킨다. 우리가 걸어가고 여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좀 살펴봤더니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대요. 예. 근데 멕시코가 참 재밌는 나라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천주교 신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래. 왜냐하면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이 대부분 다 천주교를 개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많은 나라인데 또 멕시코 하면 마약, 폭력, 부정부패 하루에도 몇 번씩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총으로 서로 막 쏴 죽이고 그런 나라잖아. 그렇죠. 그리고 유괴 때문에 함부로 나다니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교황이 어제 2만 명이 넘는 성직자와 신학생들이 모인 미사 자리에서 멕시코의 성직자, 수녀, 신학생은 폭력, 마약 밀매, 부정부패와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폭력과 체념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황이 연설했던 장소가 진짜 놀라워요. 교황이 방문한 장소 이름이요. 미초아칸이란 지역이거든요. 이 미초아칸은 멕시코 내에서도 가장 우범지대야.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하루에도 몇 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 10만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됐대요. 이렇게 위험한 장소인데 교황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이런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교황은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애들한테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을 짓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진짜 행동하는 성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요. 아무튼
교황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섹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샌더슨도 우리한테 용기를 줬지만 교황의 얘기도 우리들한테 또 다른 용기를 주지 않는가.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진짜 이상만 쫓지 마시고 현실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체념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빅마마. 빅마마 뭐예요? 히트곡. 체념. 노래방 1위.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